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문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나이덕의 귀뚜라미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간을 둘러보다가 새로운 책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매일 시 한 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집이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윤동주, 강은교, 고재종, 고정희, 곽재구 그리고 나이덕 시인까지 52명의 시인들의 시를 이제 수록한 책인데요. 시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그 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필사의 그런 노트 공간을 마련해서 시를 직접 쓰면서 한 구절 또는 하나의 시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필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시집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 방송을 듣기도 하겠지만 시를 직접 느끼고 음미하고 이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덕 시인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요. 66년 출생한 시인으로 지금 현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최근에도 백성문학상에 시집 8명 서정시가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시인이기 때문에 교과서라던가 수능 문학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인인데요. 함께 생각해볼 작품을 한번 보시면 뿌리에게 배추의 마음 땅끝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와 같은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또 인스타라던가 트위터라던가 이런 SNS에서 필사를 많이 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또 나이덕 시인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 푸른 밤이라는 그런 시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공부하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나이덕 시인의 시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같은 작품은요. 모의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다음번에 이 작품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에서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찾는 것입니다. 시는 강조를 할 때 시인들이 대조적인 대상, 시적 대상을 두 가지를 놔두고 이것들이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상반되는 의미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를 먼저 읽었겠지만 어떤 시어가 부정적인 시인지 어떤 시어가 긍정적인 시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문형 어미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의문형 어미의 효과,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연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자, 1연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시의 제목은 항상 모든 것의 기본이 되잖아요. 아까 시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귀뚜라미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귀뚜라미가 시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시적 화자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놔야 될 거는 무조건 귀뚜라미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라는 시어에 집중을 해봤을 때 어쩌면 화자는 누구다? 귀뚜라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뚜라미가 뭘 보고 있어요? 매미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매미가 내는 소리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미 소리가 여름에 매미가 나무에서 막 울면은 정말 귀가 쨍쨍하도록 시끄럽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냐면 높은 가지를 흔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매미 소리가 아주 우렁차다는 거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매미 소리에 내 울음, 그러니까 귀뚜라미 나 자신의 울음은 아직은 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노래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울음이라는 건 여기서 내는 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난 시고 이 시적 화자는 누구다? 귀뚜라미다. 귀뚜라미의 울음이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는 걸 귀뚜라미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에는 또는 다가올 어떤 순간에는 귀뚜라미가 자신의 울음을 뭐로 만들고 싶다? 노래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매미가 하도 우렁차게 울기 때문에 내 목소리 또는 내 울음이 묻힌다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대조적인 시어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미와 귀뚜라미가 어떻게 된다? 대조되구나. 매미는 굉장히 크고 우렁차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 미약하고 작은 존재구나. 이렇게 1연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연을 볼게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에요? 차가운 바닥이에요. 그러면 차갑다는 거는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때 촉각에 해당하죠. 이런 걸 문학에서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 누가 있냐면요. 이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매미 소리에 묻히는 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적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귀뚜라미는 곤충이기 때문에 자연물이잖아요. 그럼 자연 속에서 살아야 굉장히 행복한데 많은 자연들이 현대화가 되면서 파괴되고 또 그곳에 빌딩이 세워지거나 도로는 콘크리트로 깔거나 이렇게 변화하죠. 그 상황에서 귀뚜라미가 차가운 바닥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풀잎과 이슬은 동그라미를 해주시면서 이건 자연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이곳은 도시의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풀잎과 이슬과 지하도 콘크리트 벽은 대조적인 시어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숨 막힐 듯. 자, 지금 귀뚜라미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역접에 접속어가 나오죠. 나 여기 살아있다. 자, 살아있다는 거는요, 생명력을 상징해요. 이 현대사회의 그 무자비한 환경에서도 자연물은 어떻게 하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몰래 좁은 틈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귀뚜라미는 소외된 존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소외된 존재가 뭘 하려고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자, 귀뚜루루 뚜루루는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함으로써 청각적 심상에 해당되고요. 타전 소리라는 건 타전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전보나 무전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스부호로 무전 칠 때를 생각하면은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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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떤 기구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을까는 보면 의문형 어미지만 실제로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되묻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서리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는 진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나 언젠가는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면 누구의 마음을 하나 울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나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대조적 시어를 연결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쓰는 거는 모두 강조에 해당합니다. 언어는 그 중에서도 또 시는 뭔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내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법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정제된 시는 시인이 자신의 의도를 독자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법을 써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자, 이렇게 3년이 끝나는데요. 아까 공부했던 2연과 비교해보면 2연과 3연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연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에요. 지금이라는 시어에 집중을 해본다면 내 울음이 아직은 노래가 아닌 지금, 나는 지금 차가운 바닥 위에 우는 지금, 풀리 벗고 이슬 한 방울 없는 지금,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있는 지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은 여름을 뜻하는데 매미 소리가 들리니까요. 나한테 부정적인 시간이라는 걸 다시금 생각할 수가 있죠.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가 거치고, 그러니까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맑은 가을이. 자, 그럼 지금의 순간과 맑은 가을은 대조가 되죠. 왜? 맑은 가을이 오면은 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부정적인 상황, 맑은 가을은 긍정적인 상황. 그리고 여기서 수식어를 잘 보세요. 시를 볼 때 내가 헷갈린다 하면은 그 앞에 형용사라던가 부사를 잘 보면은 어떻게 이 말을 수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맑은 이라는 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맑은 가을이라는 건 화자한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겠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아까도 말했죠. 풀잎이라던가 이슬이라던 것보다 자연적인 대상이다. 그러면 어린 풀숲이라는 것도 자연물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시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가을이 뒤척여요? 뒤척이는 건 보통 사람이 이부자리에서 뒤척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뭐다? 의인화를 했다. 무생물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쓰이는 걸 의인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맑은 가을이 의인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또 계단도 내려와요.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맑은 가을이 오는 시간의 표현을 맑은 가을이 마치 사람처럼 내려온다 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사실 나는 지금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소외된 대상이 있고 또 매미 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발길에 눌려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울음도. 그러니까 지금은 부정적인 내 울음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라고 아까 이연의 마지막 행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랑 정확히 대응되면서 나도 노래로 울음소리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감동을 주고 싶다, 소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들을 읽다 보면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노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그 유명하지 않았던 그런 무명의 가수들 또는 한때 반짝하고 사라진 가수들이 다시 나와서 사랑받고 또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전부터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양준일이라는 가수라던가 그런 분들을 보면 어쩌면 그런 소외된 존재들이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고 또 만나고 그런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랑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귀뚜라미는 소외된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외됐다고 해서 세상의 약자라고 해서 아무 희망도 없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외된 존재들도 각각 소중한 희망이라던가 의지라던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공감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